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능학 플러스 세 번째 강의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라고 해서 병원 선택이랑 이용 팁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비욘디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도 이제 영양 커뮤니티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완전 의학적인 내용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좀 재미없고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조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자주 물어보시는 거 이런 거 한번 대답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특이한 주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의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전화가 이제 본인이나 이제 가족이나 뭐 이렇게 건너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플 때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화를. 내 건너 누구가 내 사돈의 팔촌에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녹음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정말로 이거를 글을 써가지고 이제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제가 정말 제 개인 블로그에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본인 혹은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이게 제가 어떤 병원에 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빅5 병원 안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 아산, 서울대병원, 성모, 세브란스 이렇게 5곳을 저희가 이제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이제 다 서울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중한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혹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사면은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많이 연락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곳을 가느냐는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어디에 사는지 뭐 그리고 질병의 어떤 정도나 중암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병원, 삼성, 아산, 세브란스, 뭐 서울성모 굉장히 많죠. 사실은 여기로 굉장히 많이 몰리죠. 사실은. 근데 이 안에서만 꼭 선택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뭐 플러스 하면은 암 같은 경우에는 막 국립암센터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먼저 이제 약간 시비어한 디지즈, 그러니까 약간 중한 질병, 예를 들면 암을 했을 때 암의 본인이나 그러니까 본인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암에 걸리거나 이런 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병원 선택을 할 때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 대부분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가장 유명한 의사, 가장 큰 병원, 유명한 병원, 명의, 막 이런 데에 나오신 분을 찾아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암이나 이런 병에 대해서 그 코스에 대해서 좀 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택을 하고 중간에 이제 바꾸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조금 후회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병원 선택할 때 만약에 누군가 본인이나 그 가족 그리고 지인이 암에 걸렸다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밀접한 보호자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 초진 진료나 수술까지 먼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매번 외래 진료나 검사에서 얼마나 대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암이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보통 최소 5년은 무조건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2, 3년 정도 약간 집중 치료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검사와 진료를 가긴 하지만 그 전에는 뭐 3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하고 사실 그것보다도 검사를 하고 또 진료를 보고 뭐 이런 그 다음번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가야 돼요. 병원을 의외로. 그런데 그때마다 엄청 멀리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마다 대기가 엄청 길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유명한 곳에 가서 해야겠다. 유명한 교수님한테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항상 후회를 하세요. 많이 다들 막 대기는 내가 뭐 2시간, 3시간 막 기다렸는데 진료는 1, 2번 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그렇게 해서 봐도 그 외래 안에서 막 오전 외래에서 100명 막 이렇게 봐야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뭐 점심을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일을 해도 그 외래 시간이 다 막 지나도록 해도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 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보려면 결국에는 막 진짜 1분, 2분 이렇게 봐야만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런 유명한 대학, 빅5의 대학 안에서 막 유명한 분을 찾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고, 생각보다 이 부분이 계속 다니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초반에는 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살만한 것 같은데, 추적 검사는 뭐 예를 들면 혈액 검사라든지 암표지자라든지 혹은 그냥 루틴으로 하는 뭐 CT나 이런 거 검사하고 나서 정말 딱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데 내가 한 3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 만나면 괜찮네요, 다음번에 뵐게요, 6개월 후에 뵐게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넘게 걸려서 와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좋은 거를 원하고 막 제일 유명하고 막 이런 걸 원하는 마음은 다 같죠. 세상에 이제 꽁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게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고, 누구나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대기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이동 수단이 무엇이며 동행 보호자가 있는가,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자녀 집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머물 곳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먼 전라도나 이런 데서 오실 수 있겠죠. 처음에는 수술을 받고 뭐 수술 준비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팔로우업 추적 진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검사를 하러 CT나 이런 걸 찍으러 또 오고, 또 전라도에서 막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서울대병원까지 몇 시간을 거쳐서 오고, 왔다 갔다 왕복 엄청 오래 걸려서 오고, 또 그 다음 외래 진료까지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면서 또 다시 오고 1, 2번 진료를 보고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이 들겠죠. 거기다가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 동행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기꺼이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아프다 하면은 기꺼이 막 내 그 회사를 연차를 쓰고 반차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기꺼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마라톤이에요. 암이나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번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뭐 평택에 사시는데 또 암 환자고 이러시니까는 기운이 없으신데 뭐 택시를 타고 오고 막 이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자녀분이 내려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과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적어도 최소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는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휴일을 제외하고서는 뭐 20회, 40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일매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이동거리가 먼 경우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같은 사실 서울 안에서도 강서에서 강동으로 막 이동한다,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막 이런 특히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9시에 시작하고 방사선을 9시에 시작한다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뭐 엄청 지옥철이고, 또 택시를 탄다고 해도 택시도 엄청 밀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진짜 꼭두 새벽에 차 안 밀릴 때 막 꼭두 새벽에 막 택시 타고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일찍 도착해가지고 또 한두 시간 기다려야죠. 그럼 굉장히 필요합니다. 원래 방사선의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피로예요. 근데 거기다가 집까지 모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방사선이나 항암 같은 경우에는 뭐 3주에 한 번 사이클 뭐 이런 식이 제일 흔합니다. 3주에 한 번, 그러니까 뭐 1박 2일 정도라든지 아니면 납병동으로 주사를 맞고 3주 정도 지났다가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머물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해요. 특히 지방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그 지방에서 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오고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좀 편하게 머물 곳이 있는 것이 좋고, 요즘에는 막 그래서 아산이나 삼성이나 막 이런 서울대병원 이런 근처에는 그런 환자들 방사선이나 뭐 이런 거 항암을 하는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사실 막 많이 있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란 말 있잖아요. 직장이랑 주거가 굉장히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요즘에 직주 근접 그거를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은 제가 그 전에 서울대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해와여서 제가 집은 강북에 있는데 저희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잠실 쪽에 있기 때문에 송파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중근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환자분들도 이렇게 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의외로 그 병원이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아니라 단순히 검진이나 만성질환 같은 것들, 뭐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뭐 호스피탈 쇼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내가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정해놓고 그곳을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치료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치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의사, 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게 결국에는 질병의 관리, 치료가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뭐 영상 검사도요, 이전과 영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결절이 보이는데 엑스레이나 이런 거에서 결절이 보여요. 혹이라고 하죠. 혹이 보이는데 이게 이전에도 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계속 내가 검진을 할 때마다 꾸준히 보이던 것이었고, 그게 크기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병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아실 거예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뭐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몇 년 전에도 검사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그 병변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석회화 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이 보이고 양성 낭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모양이나 크기가 변화가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팔로우 기간을 그냥 조금 길게 잡고 그냥 꼭 관찰하면 됩니다. 왜냐면 악성인 경우에는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매번 이거를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면 이전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전 기록을 그냥 안 놔두고 오십니다. 왜냐면 호스피탈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뭐 2, 3년을 다니다가 옮기시게 되면 그 전에 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 병원도 A라는 병원도 한 번 갔다, B라는 병원도 한 번 갔다, C라는 병원도 한 번 갔다. 그러면 뭐 기록이랄 게 없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매번 새롭게 이거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중요성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죠. 혈액 검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당화혈색소 같은 것도 우리가 당뇨에서 뭐 당화혈색소가 몇으로 뭐 조절되냐 이런 것도 뭐 석 달 전에는 이랬고 뭐 6달 전에는 이랬고 뭐 1년 전에는 이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봐줘야 돼요. 뭐 7.1로 조절되던 사람이 6.7로 조절되고 그러면 좋아졌네요. 이번에는 왜 안 좋아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봐줘야 되는데,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치료의 연속성이 없죠. 그러면은 치료가 결국에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병원을 처음에 딱 정하시고 그때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꾸준히 다닐 거기 때문에 위치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정하시면 그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 우리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때는 이제 또 다른 의견, 이제 이 의사 말고 다른 의사의 의견은 어떤지 그거를 구한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소견서 같은 걸 써드리는데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뭐 원하셔서 이제 저희가 뭐 의뢰 드린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그냥 호스피탈 쇼핑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다른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조절이 되고, 뭐 갑상선 호르몬 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 A 의사나 B 의사나 거의 다 똑같아요. 처방하는 것들이 갑상선 호르몬제가 수치를 보고 갑상선 호르몬이 잘 조절되면 그 전과 똑같이 나가는 거고, 잘 조절이 안 되면 용량을 증량하거나 혹은 뭐 감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다른 의사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의사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한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환자분, 지금 현재 제 환자분 중에서 어떤 경우냐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자리 암종이에요. 우리가 일명 영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신대요. 스테이지 제로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직은 뭐 제자리 암종, 뭐 유방도 그렇고 뭐 자궁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상피내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이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나이가 뭐 30대 초반인데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방 제자리 암종인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호르몬 리셉터 양성,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 강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타목시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목시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상황. 그래서 타목시펜 치료를 그 A라는 대학병원에서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아직 없고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만약 33세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타목시펜 치료를 받게 되면 적어도 5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임신을 할 수가 없고, 5년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있다가 임신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33살이라고 했을 때 5년이 지나게 되면 38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쪽 A라는 병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의사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정말 브레스트 캔서고 뭔가 스테이지가 그 유방암인데 병기가 굉장히 좀 높고 이런 분이면 저희도 무조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타목시펜 복용을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또 제자리 암종이고 스테이지 0에 그러시는데 또 자녀를 또 원하세요, 굉장히 본인이. 그러시는데 이런 분한테 무조건 타목시펜을 지금부터 먹어야 되고, 그때 돼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39살이 되니까, 그때 돼서 뭐 자녀를 못 가지면은 나이가 많게 돼서 뭐 자녀를 못 가지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A라는 대학병원의 교수님도 고민이 많고, 저한테 왔을 때 저랑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타목시펜이라는 게 그 에스트로겐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여성 호르몬이 그 유방암을 이렇게 더 크게 하고 더 번지게 하는 그런 촉진을 시키는, 유방암을 더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타목시펜이.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분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암이 이제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지금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소견서를 써드렸어요. 이거는 한번 다른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고 이거는
의사마다 약간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유방암 스테이지가 조금 병기가 좀 센 분이었다고 이렇다면 그러거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러니까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막 위크 파지티브 약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는 타모xifen 복용을 조금 미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의사의 말을 들어보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정말 병원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건 좀 시간 낭비고 그리고 기록이 여기저기에만 뿌려지게 되고 추적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병원 선택을 로컬 병원 한 군데 그리고 대학병원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다니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이 어디여서 뭐 내가 집이 성북구여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그런 중한 질환 말고 아닌 거는 그냥 내가 성북구에 있는 무슨 동네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과 잘 맞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군데씩 딱 정해놓고서는 다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병원 한 군데, 로컬병원 한 군데에서 나의 주치의처럼 나에 대해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여야지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혈액 검사를 계속 하고 뭐 저랑 몇 년째 보던 환자인데 이 환자분은 계속 혈액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던 분인데 갑자기 빈혈이 나타나요. 이분은 생리를 하는 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여성분이거나 혹은 남성분이에요. 근데 전혀 빈혈이 없던 분이 갑자기 빈혈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식생활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채식주의자로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나이에 빈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위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요. 위암이나 대장암이어서 그 안에서 피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왜 빈혈이 없던 분이 빈혈이 나타났지? 그러면 위대장 내시경을 해서 혹시 위암이나 대장암이어서 안에서 피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한 번씩 보는 환자분들이면 그냥 빈혈이네요. 철균피 빈혈약을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 군데 정해놓고 잘 꾸준히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대장 내시경이나 초음파, 그러니까 병원을 선택할 때 위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걸 받을 때요. 이게 의외로 이제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한 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정확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부정확한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위대장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있었던 서울대병원에서만 조금 하시게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하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검사예요. 왜냐면 위대장 내시경도 결국에는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의사가 수를 검사를 하는 의사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직 검사가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사실 초음파도 사실 그래요. 의외로 초음파가 굉장히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한 검사입니다. 초음파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검사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조금 말하기 애매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대장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를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약간 배워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컬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초음파를 보지만 저는 제가 하는 경우 저는 무조건 차지 프리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영상학과 선생님이라든지 소화기내과라든지 이런 거에 꼭 가서 명확히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주로 뭐 복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라든지 간 쪽에 간에 저명한 어떤 뭐 병변이 있는다든지 뭐 이런 빌리어리 트랙, 담관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저명한 문제가 있냐 없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봐드리지 아주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100%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거의 차지 프리로 그냥 비용을 이제 안 받고 봐드리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사분들도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해서 배우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의외로 위대장 내시경이나 초음파들은 굉장히 오퍼레이터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분들이 의외로 이거는 까다롭지 않게 골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고르고 이거는 조금 까다롭게 골라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의외로 안 까다롭게 고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약 처방이나 피 검사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 피 검사를 해석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의사라면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약은 또 나와 있는 것도 예를 들면 뭐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이 뭐 정해져 있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나와져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를 갔다가 저기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유의미하게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검사들이나 이런 것들,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같은 것들은 그리고 또 이게 자주 안 받잖아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1년 혹은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길게는 5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5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 조금 저는 잘 보는 분한테 해서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병원 선택할 때 조금 잘 경력이 많고 이런 전문적인 분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막 명의나 막 이런 거에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다 그분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시니어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이 있고 주니어 교수님들이 있고 우리가 뭐 펠로우 전임의 혹은 뭐 인삼 전임감사 촉탁이 뭐 임상 강사 뭐 이런 조금 다 비슷한 유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이 끝나고 나서 전문의로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의 이제 외래도 있고 그리고 레지던트가 있죠. 수련을 받고 있는 그리고 뭐 인턴도 있고 근데 입원을 해보시면 대학병원에 아마 입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주치 이름이 이제 자기 이렇게 막 침대 위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담당 교수님, 담당 교수 누구, 그리고 주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레지던트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치이고, 주치, 사실 교수님보다는 주치의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막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나의 그런 입원에서 어떤 나의 입원의 질과 어떤 그 치료의 질은 사실은 주치의를 잘 만나는 운이 사실 좀 크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대부분 외래에 많이 가 계시고 결국에는 교수님은 이제 회진을 돌 때 그 주치의가 노티를 하는 부분에 대해 통해서 이제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주치의죠. 그리고 당직을 할 때도 결국에는 이 레지던트들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치의는 이제 대부분 좀 아래 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제가 1, 2년 차 때 이제 긴긴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저는 사실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에서 만약에 뭐 누구를 뭐 고르냐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시니어 교수님들이나 특히 교수님들 중에서 시니어 교수님들 나이가 많고 유명하시고 오래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대기가 길어요. 사실 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 환자가 쌓인 환자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혈압을 보시는 그 교수님이시면 고혈압을 막 이 환자를 10년, 20년, 30년째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심근경색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심근경색을 보는 뭐 순환기내과 교수님들 이런 심장내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보시는 30년 전에 제가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막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신앙 같은 걸 잘 안 받으세요. 왜냐면 그 기존에 군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 펠로우 쪽 그 주니어 교수님들, 조금 젊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제 펠로우급 선생님들은 사실 더 적극적이고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분들도 잘하세요. 왜냐면 이분들도 이제 어떻게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뭐 예를 들면은 대리급이 있고 과장급이 있고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급이 있잖아요. 임원급이. 그러면 결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거는 대리, 과장 이런 급이잖아요.
그리고 전무나 막 상무나 뭐 이런 사장, 부사장 막 이런 급이 막 뭐 고객을 대응하는 일을 뭐 한다든지 뭐 막 엄청 실무적인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펠로우급 선생님들이나 주니어 스텝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 임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제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면 이런 정도 분들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그리고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널널한 편이고 그리고 병원 생활 입원 병동 생활을 할 때 레지던트나 인턴한테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교수님한테 그것보다 사실 나의 그런 자주 만나고 내 그런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그거를 캐치하고 상태를 캐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레지던트나 혹은 뭐 인턴 드레싱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막 저도 이제 막 수련이 끝났지만 이제 전문이지만 제가 막 레지던트 생활하고 인턴 생활할 때 보면 막 교수님한테는 엄청 막 교수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인턴이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하대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계속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레지던트나 인턴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병원 선택할 때 저는 이제 전일급 선생님들 정도 너무 막 시니어 교수님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재미로 넣어봤는데 코끼리를 이제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뭐냐면 답이 뭐냐면 인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다. 이게 답이 이제 정답이었는데요. 저희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무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는 다 그분들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전문의로 저도 이제 거기에서 떠났지만 이제 저도 막 그때 거의 진짜 나의 열과 성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일하는 시점이 사실은 그 시점이고 레지던트 때 시점이고 그리고 그때는 거의 이제 지금은 뭐 전공이 뭐 80시간 수련법이 정해졌다고 해도 이제 80시간이면 사실 그게 밤, 낮 거의 36시간 근무하고 또 잠깐 집에 갔다가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 때는 이제 80시간도 없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같지만 제가 뭐 한 120시간씩 뭐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 환자를 지켜보고 하는 거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치의거든요. 레지던트나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 제가 응급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응급의학과예요. 그리고 저도 뭐 수련 받을 때, 서울대병원 가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원,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응급실을 이제 전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 근무도 좀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처럼 응급실을 전담하는 업무도 했었고 또 혹은 콜을 받고 내려오는 역할도 했었어요. 뭐 외과나 내과를 돌 때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급실을 환자분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대부분 많이 고생을 하고 오시죠. 근데 그 이유가 응급실도 사실 급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약간의 상처 막 이런 걸로 밤에 서울대병원에 응급실 가면 과연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도 급이 있어요. 우리 의외로 동네에도 응급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응급실이 동네에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인턴 때 뭐 갔었던 뭐 여천 전남병원 뭐 이런 데 응급실 제가 뭐 인턴 때 뭐 돌고 이랬던 곳은 뭐 그런 데는 괜찮아요. 뭐 인턴 정도가 볼 수 있는 급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거기는 보통 관광객분들이 이제 뭐 술 먹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셔서 뭐 열상 이런 거 찢어진 상처 이런 거 뭐 드레싱하러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딱 케어하는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환자분들은 그 정도 응급실을 가지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한 상황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은 그 정도 급의 병원을 가시면은 당연히 뭐가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뇌경색, 뇌출혈이 갑자기 의심돼요. 이분은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굉장히 작은 급의 응급실 오시면 당연히 결국에는 전원을 가게 되겠죠. 그 주변의 큰 병원 그죠? 전남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결국엔 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병원에도 뭐 의원이 있고 뭐 병원급시 있고 대학병원 2급 뭐 대학병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급수가 있듯이 응급실도 작은 응급실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우리 아이가 작게 다쳤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이제 응급실들을 알아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고, 큰 병원 가시면 결국엔 소용없습니다.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앞에 그죠, 충수돌기염, 저희가 맹장이라고 하죠. 맹장염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봐요. 아예 수술을 안 하고 오시면은 바로바로 그 협력병원으로 바로바로 쏨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의 수술은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다 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응급실도 평일 낮에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상하게 응급실을 나 좀 이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4시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빨리 가라고, 지금 빨리 가시는 게 낫겠어요 이러면은 응급실 그냥 밤에 갈래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병원에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응급실도 평일 낮에 가는 게 일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밤이나 휴일에 응급실에 가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응급의학과가 입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환자분들이 입원을 저희가 어드미션을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입원을 응급의학과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응급의학과는 이제 그걸 처음에 검사하고 이제 콜을 하는 거죠. 각 과에 이 사람이 진짜로 전혀 뭐 그냥 바로 집에 귀가해도 되겠다 하면 귀가 처리를 하는 거고, 이 환자가 진짜로 뭔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병동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 각 과에 콜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배가 굉장히 아픈데 이 사람은 뭔가 뭐 췌장염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내과 콜을 하겠죠. 이 사람은 뇌가 이상해서 이 사람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콜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콜을 하고 그 과에서 내려와서 이 환자를 보고 어드미션 입원을 시킬지 아니면 귀가를 시킬지, 뭐 그냥 외래진을 잡고 귀가를 시킬지, 아니면은 이 환자 지금 우리 병실이 없어서 뭐 전원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학과가, 이 얘기는 응급의학과 입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밤에나 휴일에 가게 되면 그때 콜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당직이에요, 당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직이가 응급실 당직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병동 당직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병동 환자들을 막 케어를 하고, 병동 막 급한 환자들 병동 환자 케어하고, 응급실에 내려오고 잠깐 내려와서 또 환자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외래가 열려있을 때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환자를 어드미션을 시켜야겠다, 입원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노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밤에 결국에는 그 윗에 펠로우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급의 노티를 해서 이 환자 이런 환자인데 이 환자를 어드미션 시킬까요?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 거고, 전화를 보낼까요? 어드미션 시킬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낮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뭔가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노티가 빠르죠. 노티랑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누구누구 환자, 교수님 누구누구 환자 왔는데 이 환자 지금 응급실에 와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이 환자는 무조건 입원시켜야겠다. 뭐 입원 병실 해서 입원시켜줘. 뭐 아니면은 이 환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귀가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밤 이런 때 가는 게 진짜 최악이에요. 금요일 밤에 가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어드미션을 자리가 없어. 특히 뭐 아시겠지만 빅5나 이런 병원들은 병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안 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데 이 환자를 귀가시킬 수는 없어. 귀가시킬 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월요일 아침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해요. 응급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생제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예요. 정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집으로 귀가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병실도 없고 노티가 주말이나 이런 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 뭐 얼마나 주말 사이에 많은 환자가 오고 이러는데, 그런 환자들까지 이 급스 펠로우 선생님을 넘어서 아까 그 응급실 당직이가 뭐 민년차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백당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펠로우 선생님을 넘어서 교수님한테 가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말 사이에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인 게,
응급실에서 이제 항생제를 맞고 깔려 있으면 결국에는 뭐 응급실은 뭐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 24시간 불 켜져 있으니까 엄청 힘들죠. 화장실 같은 거 갈 때도 힘들죠. 밥 안 나오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응급실을 가시더라도 평일 낮에 가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검사라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검사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밤에 가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이나 평일에 가실 수 있을 때, 물론 내가 주말에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주말에 아프면은 당연히 주말에 가시는 게 낫죠.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 중에서 뭐 휴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러면은 월요일부터 아팠어요.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이러면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죠? 왜 그런 거죠? 그럴 이유가 없고, 당연히 외래에 열려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일부러 저희 병동 환자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9시에 외래가 시작을 하는데 저는 8시까지 일부러 출근을 해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일찍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뭐 병동 환자분들 중에서 밤사이에 응급실에 갈 만큼은 아니지만 외래에 빨리 가야 되는 분들, 근데 제가 만약에 9시에 출근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엔 제가 9시에 출근해서 환자를 보고 상태를 뭐 듣고 뭐 속여서 쓰고 어쩌고저쩌고 가면 뭐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거의 10시 돼서 가죠. 그러면은 이제 외래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의외로 뭐 8시에 와서 빨리빨리 환자를 외래 시작하기 전에 보내면, 이 환자가 그 응급실에 왔다. 이 환자가 원래 이 교수님을 보는 사람인데 응급실에 왔다. 근데 이 교수님 외래가 오늘 열리는 날이다. 그러면은 보통 외래에 낍니다. 아침 9시 전에 환자를 먼저 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은 검사하고, 왜냐면은 그래야지 검사를 하고 이런 것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전에 적어도 제가 9시에 보내야지, 거기에 도착을 적어도 9시 반에는 해야지, 혈액 검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CT 찍고 이러면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1시, 12시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외래 끝나기 전에라도 끼워줍니다, 보통. 그러면 외래를 올리는 거죠. 응급의학과가 외래를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뭐 10시, 11시 넘어서 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 타임을 또 놓쳐가지고 이제 오후 타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조금 아시기 어렵겠지만 응급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일 낮, 밤이나 휴일은 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 그리고 또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특히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뭔가 중한 분들은 거리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응급실에 갈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다 보면 밤사이에, 의외로. 왜냐면 그 항암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조혈 기능이 역시 억제를 하는, 우리가 그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면역력이. 그래서 절대호중구 수치 ANC가 뭐 1500 미만일 때 그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뉴트로페닉 피버라고 해서 이게 내과적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고용량의 이제 높은 단계의 고용량 항생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항암이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치의나 이런 분들이 이제 퇴원을 할 때 혹시라도 뭐 집에 가서 뭐 열이 나면은 뭐 응급실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 이유가 그 뉴트로페닉 피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만약에 항암을 하다가 열이 나는 경우에 열이 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ANC 혈액 검사도 하고 뭐 혹은 항생제를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멀어. 나는 전라도에 사는데 내가 항암을 하거나 이런 곳은 서울이면 결국엔 병원을 가는 게 좀 힘들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지방에 있는 근처의 병원에 또 가게 되면 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항암인 어떤 항암을 했고 이 환자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트로페닉 피버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환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진단과 치료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집 근처에 다니는 병원에서 그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고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더라도 그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외래 대기가 길다고 해서 응급실을 통한 우회 입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삼성서울병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삼성서울병원에 그 암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간암 관련해서 외래 진료가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3개월 기다려야 돼. 이러면 그럼 응급실로 가면 되겠네.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빅5 병원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아, 네,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응급실을 통한 우회 입원 안 받아준다고 보면 돼요. 정말로 내가 약간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생사를 넘어가는 상황이면 받아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셨던 그런 막 몇 개월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래 진료는 결국 똑같이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내가 내가 왔는데 내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뭐 안 되는 거야 왜 입원이 안 되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학과가 입원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콜을 했고 그 내과나 외과나 막 이런 각 과에서 내려와서 환자를 보는 건데 그 환자들도 저희도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병동에서 또 다른 업무들이 다른 급한 환자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건 아시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분들이 좋은 곳에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유명하지 않은 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대기가 덜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명한 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당연히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놀거나 이래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고 병동이나 이런 데서도 또 처리를 업무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환자를 보는 것들이 있고 다른 환자 뭐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막 넘어가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응급실에서의 어떤 막 난동 피우고 이런 것들은 그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굉장히 가중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폭처법 막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 막 받듯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그런 것들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의료진들 중에서 캠 같은 거, 바디캠 같은 거 달아놓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욕설이나 이런 거 폭행하시다가 하시면은 굉장히 큰 낭패, 큰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입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의미 있는 그 불편 증상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알리기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의료진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의료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불편 증상을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그 환자분의 그 얘기를 잘 또 귀담아 듣지 않겠죠. 막 근데 이제 뭐 내가 막 뭐 예를 들면은 막 너무 뭐 건조하다, 다 덥다, 어쩌다 이게 계속 이러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 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을 한참 있다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히 뭐 간질환 환자나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말씀 안 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간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수차고 막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오래되면 간성혼수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간성혼수라고 막 경련이나 이게 암모니아가 차가지고 경련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대변을 잘 못 보시면은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을 막 며칠째 못 봤다 이러면 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꼭 의료진한테 알리시고 조금 안 중요한 것들은 조금
그대로 놓으시고,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호와 관련된 것들은 간호진한테 먼저, 그리고 경한 증상이나 치료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레지던트 주치의한테 먼저, 그리고 어떤 큰 줄기의 치료 계획은 교수님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병동 입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 회진이나 저녁 회진 이런 게 잠깐씩 보이는데, 그때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큰 줄기의 치료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거나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뭐 사소한 것들, 뭐 내가 드레싱을 했는데 요거를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 테이프 있는 부위가 너무 가려워요, 뭐 이런 것들,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굳이 교수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호진 선생님들한테만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은 다 저희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교수님과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항암 스케줄이라든지 뭐 방사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호 관련된 부분들은 간호진 선생님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 중간 정도의 것들에 대해서는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치료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께서 아직 디시전을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거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교수님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그런 어떤 단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제 좀 얘기를 이제 상대를 골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미 있는 불편 증상 중에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혈관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주사 같은 거 맞았을 때 이제 혈관 부어오르거나 이러면은 열이 그렇게 잘 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거를 간호진 선생님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 혈관 주사 갑자기 맞다가 평상 다르게 아프다 이러면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리무버를 하거나 이러고 뭐 아이스팩 같은 걸 하고 이러면 열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열이 나면 안 되는 환자인데 이상하게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뭘까 막 CT 복부 CT, 뭐 예를 들면 배 수술을 한 환자예요. 배 CT를 찍고 이 환자 왜 열이 나는가 막 혈액 검사하고 막 대변 막 배양하고 막 가래 검사하고 막 별거 다 해도 아무리 봐도 인펙션 포커스가 없는 거예요. 감염에 열이 나는 그 원인을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다 검사하고 나서 환자가 봤는데 환자 팔이 여기 부어있는 거야. 왜 부어있어요? 했더니 그때 뭐 주사 맞다 부었어요. 그러면 이게 열이 나는 원인, 의외로 그 주사 혈관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 나는 경우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열 난 건데 그거 말 안 해가지고 복부 CT 찍고 별거 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 그거를 구별하기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먼저 간호진 선생님들한테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레지던트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 인턴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생식기 관련해서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이제 확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수술을 하시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부위가 염증이 나가지고 열이 계속 나는데, 이제 약간 그분이 유명인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침 그때 인턴, 레지던트, 교수님 다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기가 너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계속 환자가 열이 나는데, 이제 의사는 이제 계속 물어봤죠. 혹시 소변 볼 때 뭐 불편한 게 있나? 불편한 게 있나요? 어딘가 뭐 염증 있는 데가 있을까요? 자기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별별 검사를 다 하게 됐는데, 이제 원인이 알고 봤더니 본인께서 이제 성기 관련해서 수술을 한 부위에 염증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의료진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의료진들이 쓸데없는 검사를 덜 하고 치료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고, 또 지시한 거를 또 열심히 하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암뷸레이션, 걸어 다니세요. 저희가 뭐 일레우스라고 해서 장마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 방법 자체가 MPO, 앰뷸레이션, L튜브, 그러니까 L튜브 인서션. 그러니까 콧줄을 꽂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한 상태에서 열심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비라는 게 굉장히 노인분들이나 복부 수술하신 분들한테서 굉장히 흔히 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 위험한 경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피지컬이 바뀌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그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걸어 다니세요 이러면은 진짜 저는 밤새 걸어 다니세요. 제가 레지던트 때는 막 정말 밤새 걸어 다녀야 돼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수술하기 싫으시면 진짜 응급수술 하기 싫으시면 진짜 밤새 걸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L튜브 같은 거 꽂는 거 싫어하시죠? 그 콧줄 꽂는 거.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셔야만 응급수술을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장마비나 이런 것들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기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진짜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걸으라고 하고 뭐 콧줄 꽂고 있어야 되고 금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치료법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시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폐가 이제 쪼그라들어요. 아테로스크타시스가 잘 오기 때문에 폐를 펴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 부는 요즘엔 이런 기계도 많이 다 주시거든요. 병동 생활할 때.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부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걸 확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폐가 잘 펴져가지고 열이 안 나고 그러면 정해진 대로 만약에 원래 한 3박 4일 입원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딱 3박 4일 입원하시고 딱 퇴원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하시고 아테로스크타시스 폐가 안 펴지신 분들은 열이 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열 때문에 또 이게 왜 열이 나는지 또 검사를 하고 또 뭐 이게 진짜 폐가 안 펴져서 열이 나는 건지 다른 것 된 건 아닌 건지 또 이 퇴원이 미뤄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실제로 수술한 부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폐가 안 펴져서 열이 나가지고서는 며칠씩 미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시를 하는 사항은 다 뭔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빅5 병원은 사실 만성적으로 입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입원 날짜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상선 헤미사이로이덱토미 반절제하는 경우에는 1박 2일이에요. 아산이나 이런 경우는 1박 2일이고 토탈 전절제하는 경우는 2박 3일 정도고 뭐 위암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대나 이런 것들도 뭐 4박 5일 길어봤자 뭐 이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바트, 폐암 수술 같은 경우도 뭐 2박 3일 막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사실 나는 되게 암 수술이어서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은 아직은 케어가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가시는 거는 맞죠, 사실은. 근데 왜냐면은 뭐 실밥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지 않고 뭐 해모방이라고 해서 이제 피주머니 이런 것도 다 갖고 나오세요. 요즘에는 워낙 만성적으로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후 케어가 가능한 주변 로컬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입원하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산이나 삼성이랑 가까운데요. 저희 뭐 수술하시기 전에 암 환자분들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 수술하시기 전에 이제 저 수술하고 이날 퇴원해서 올 거예요. 이렇게 저희 쪽에 병실 예약을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특히 뭐 지방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잘 못 쉬세요. 이제 막 집안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잘 못 쓰시기 때문에 수술하고 로컬이나 이런 병원을 좀 미리 알아보셔서 포스트오피 케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뭐 저희가 스티치 아웃 이런 수술 부위 같은 거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 드레싱 같은 것들 좀 케어를 해드릴 수 있고 회복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을 조금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퇴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전원 갈 때는 항상 타 병원에 가져갈 서류를 꼭 요청해서 가져가시고 소견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퇴원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은 퇴원이 막 딜레이
예를 들면 수술방 외과나 이런 것들은 주치의가 수술방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소견서 막 그때 작성해달라 그러면 수술방에 있는 동안 소견서 작성 못 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두세 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청하시고 영상검사 가져오실 때 환자분들이 꼭 CD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사실 CD보다 판독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 영상학과 선생님이 판독하신 것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사도 그 영상학과 선생님이 판독한 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보다도 영상학과 선생님이 판독한 거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영상 CT나 MRI 촬영하고 와가지고 서울대병원 영상학과에 재판독을 맡겨요.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그랬는데 외부 병원 판독을 잘 안 믿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판독한 거를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외부에서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암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저희 쪽 판독을 다시 맡기거든요. 근데 그 판독비가 그냥 촬영비랑 똑같아요. 거의 환자분들이 그 CT랑 MRI 그래서 CD를 자꾸 가져오시는데 그 비가 진짜 판독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독비가 거의 판독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오실 때는 저희 병원에 이제 저는 오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판독지 꼭 가져오시라고 CD랑 함께 영상 결과 판독지도 같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면회가 제한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독서나 막 유튜브, 뜨개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회가 대부분 제한되니까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좀 잘 생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책 하나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워낙 뭐 다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면회가 제한돼가지고 요즘에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좀 답답해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하실 때 내가 그 긴 그 병동 생활을 어떻게 할지 나만의 그런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래 뭐 그렇게 길지 빠르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외래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원 진료할 때는 의뢰서가 필요한 거는 요즘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대학병원 갈 때는 의뢰서가 필요하고 의뢰서 없이 당일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정학과 일반 진료 같은 거 레지던트 진료인데요. 이거 제가 굉장히 저희 아랫연차들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했다 해서 굉장히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게 우회적인 방법인데요. 이게 그 서울대병원 가정학과 이제 레지던트 일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진료가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창구죠.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의뢰서 없이 당일 진료가 가능한 유일한 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레지던트 진료를 더 선호하셨던 분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잘 봐주거든요. 교수님 진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게 보는 반면에 저희가 그 가정학과 레지던트 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봐줍니다. 설명도 잘해주고 해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제가 레지던트일 때 오랫동안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저 끝날 때 막 쌀 같은 거 주시고 막 눈물에 막 헤어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되게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퀄의 진료를 대학병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시간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말한 걸 알면 굉장히 좋은 진료긴 합니다. 굉장히 팁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다음 외래 진료 예약이나 추적검사 오더는 미리 받아놓는 게 좋으세요. 이게 그냥 저 다음에 올 거니까 그냥 안 받아놓을래요.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를 돌아가는 그거를 모르셔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피검사 같은 오더를 받기 위해서는 오더를 받기 위한 진료를 하고 결국에는 또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또 재진료를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영상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영상검사,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일에 하고 오전에 뭐 다 피검사하고 2시간 후에 나오면 다시 결과 확인 위해서 조금 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영상검사 같은 경우에는 영상검사 결과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오더를 받기 위해서 진료를 봐야 되죠. 진료를 봐서 네 엑스레이를 찍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와서 뭐 엑스레이 찍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 나온 다음에 판독 나온 다음에 또 다시 검사 진료 보러 가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딜레이가 많고 복잡스럽기 때문에요. 다음 외래 진료 예약이나 검사 오더를 받아놓으면 그게 요즘에는 그게 계산이 다 안 해요.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들 미리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오더 받아놓고 사실 날리면 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안 갈 거면, 그러니까 엑스레이 오더나 혈액검사 오더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검사를 하고 나서 할 때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고 그 오더를 날리거나 그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아예 그냥 뭐 안 받아놓으시면은 결국에는 중간에 또 다시 진료를 봐서 검사 오더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외래 볼 때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적 검사 같은 것들, 그리고 검진의 지속성 같은 게 중요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경험자 클리닉이라고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각 외과라든지 각 산부인과라든지 각 그런 암 환자를 보는 과에서 5년 정도 진료 다 하시고 이제 졸업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완치되셔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울대병원 그 가정의학과에서 운영한 암경험자 클리닉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암경험자 클리닉에서 뭐 백신이라든지 암 경험자들, 암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검진이라든지 그다음 망선질환 위험성도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또 재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울대병원 암 경험자 클리닉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졸업하면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알아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은 좀 유용하겠다 하고, 한 번에 외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한 번에 오셨을 때 한 20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왔는데 제가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제가 피부에도 뭐고 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도 굉장히 곤란해요. 한 번에 모든 증상을 해결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지금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방법일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한 20가지 정도의 불편 증상을 얘기하면 일단은 의사분 자체도 이 환자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부터 한두 개 먼저 해결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고, 결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이게 저희가 의사 굉장히 이제 외래나 이런 게 바쁜 상황에서 이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디가 뭐 아파서 오셨어요 이러면 내가 30년 전에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이야 막 20년 전에 내가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이러면 근데 말이야 내가 뭐 20년 전에 내가 시집살이를 뭐 애를 막 7을 낳는데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경우 이러면은 굉장히 그러면은 결국에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먼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대화가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빅5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들은 이렇게 막 한 1, 2분 엄청 대기 오래 하고 1, 2분 만에 막 나가야 되잖아요. 막 거의 막 끌려 나가야 되는데 막 그런 부수적인 거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안 되죠. 그냥 중요한 거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굉장히 팁인데요. 의사가 먼저 질문하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팁인데요. 오셔가지고 내가 말이야 막 30년 전에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되고, 오히려 오셔가지고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당연히 의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아파요 이러면 그럼 언제부터 아프셨죠? 어제 저녁부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럼 배 어디 부분이 아프시죠? 뭐 저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구토가 있었나요? 뭐 설사는 있었고 뭐 구토는 없었어요. 혹시 열이 나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뭐 복부 수술력이 있나요? 의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치료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요점 포인트를 의사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팁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엄청 길게 서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사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면 의외로 굉장히 갑자기 예전에는 한두 마디밖에 안 하시던 의사분이 갑자기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나에게 오히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병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당히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또 봬요 막 이렇게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렇죠? 안 보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잖아요. 병원은 의사를 안 보는 것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병원을 멀리하면 또 내가 뭐 숨겨진 그런 질병 같은 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또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은 결국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입원 치료라든지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힘들거나 이랬을 때 항상 생각했던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의외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판교사랑의 병원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4년, 5년 막 넘으신 암 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초반에 이제 막 수술 받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한 5년 되신 분들 6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때 막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잘 저보다 훨씬 더 막 컨디션도 좋으시고 막 꾸준히 치료받을 면역 치료 막 비타민 치료 받으셔서 저보다 막 훨씬 체력도 좋으시고 막 얼굴 때깔도 좋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전혀 암 환자였던 거가 암을 앓으셨던 분이었던 게 모를 정도로 그러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다 지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